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빅픽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건설업종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오늘은 화장품 섹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오랜만에 보는 이 화장품 섹터 요즘 들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큰 그림 그려봅니다. 화장품 하면은 사실 중국에 워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로 알려져 있잖아요. 과연 중국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지 그 근본적인 내용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이 중국 하면 떠오르는 섹터가 1번이 화장품, 그리고 사실 뭐 거의 동일한 1번이죠. 철강주, 이 두 가지가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액보다는 전 세계의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산업의 흐름들을 많이 좀 따라가는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경제 흐름이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중국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중국인이 인구들이 많죠. 그리고 중국의 소비가 예년보다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요. 국내 화장품 산업,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의 총 생산액 중에서 중국 향이 60%입니다. 중국 본토가 54%고요. 홍콩이 6%입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중국 향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내 중국 향 비중을 보셔도 아실 거고요. 중국 화장품 수출 규모도 뭐 2019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이런 부분들만 뺀다면 얼마나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중국 비중이 높아서 이 중국의 이슈, 그러니까 이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드로 인해서 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공산국가가 아니었으면 나라별로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도 영향을 좀 덜 받았을 텐데 사실 한중일은 좀 이런 이 여러 가지 정부의 입김과 그리고 민심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이런 사드 이슈 있을 때도 좋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이 안 좋았을 시기 몇 년도 특정 몇 해만 빼고 나면 중국 비중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면세점 이슈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외국을 나갈 때 면세점을 들리게 되면 1번으로 구매하는 품목이 화장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부터 화장품 비중이 좋지 않았었던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를 나갈 수가 없었다는 부분들, 이 부분과 그리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을 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 이슈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면세점을 중국과도 사실은 왕래가 적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보따리상들도 국내에서 이 구입하는 화장품의 양이 많이 줄었죠. 이런 두 가지 이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국내 화장품 산업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말부터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는 본격적으로 한 2, 3월 정도부터 코로나가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과 면세 수요가 부진하면서 화장품주가 굉장히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뭐 끝없이 좀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좀 나왔었는데 근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뭐 대표적으로 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처럼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는 작게는 30%, 많게는 40% 이상 중국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대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화장품 브랜드 많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는 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죠. 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가 중국에 잘 팔리고 있고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고가 브랜드들이 중국에 잘 팔리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서도 이 소득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고 이 자산이 많은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의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 이런 사람들이 국내를 포함한 해외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글로벌 화장품들,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은 뭐 40%, 50%의 큰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지면서 중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그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싼 화장품이 요구가 되고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서 앞서서 2012년 이랬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나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의 전망까지 좀 알려주세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시장 안에서 좀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21년도까지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20년대까지 이 한 4, 5년 정도 동안은 이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생활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요. 중국 화장품의 소매 판매만 놓고 보면 95년 139억 위안에서 21년 4,026억 위안으로 이 30배 정도가 상승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 전체적으로 중국 화장품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최근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도 이후에는 프리미엄과 럭셔리 시장 중심으로 외형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화장품 시장 중국 비중을 말씀드릴 때 국내 화장품에서 중국에 가장 많이 파는 브랜드는 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 스킨 분야에서는 이 고가 브랜드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해외 브랜드들도 고가 브랜드들 중심으로 잘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잘 팔리는 부분이 17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17년도와 18년도에 굉장히 많은 매출을 보여줬거든요. 이 시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서경배 회장의 주식 자산 가치가 몇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17년도에 이 럭셔리 시장 중심으로 외형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얘기를 사실은 빠뜨릴 수가 없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반등하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게, 이 기관 투자자들 앞에 두고 설명을 해줄 때 온라인 비중을 늘려가겠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중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온라인 비중이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 중국 화장품 온라인 비중은 18.4%에서 44.3%까지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비중은 중국 화장품 성장 속도보다도 이 전체 화장품 시장 안에서의 온라인 비중의 확산 속도가 좀 더 빠른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중에서도 영상물, 국내로 따지면 이 아프리카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영상을 통한 영상물과 그리고 SNS 플랫폼, 왕홍이라고 불리죠. 이 SNS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런 SNS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이 라이브로 판매를 하게 되면 몇 조씩 파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특히 영상과 SNS 플랫폼, 국내도 사실 마찬가지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쪽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주제의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예전에는 보따리상 그리고 중국에서 입국자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미터로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웠다면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좀 바뀌어 있죠. 예전에 사드 배치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보부상들을 기대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되나요? 네, 우선은 화장품에 있어서 이 해외여행이 점차적으로 지금 풀려가고 있죠. 이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면세점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점에서의 이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매출액 성장세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혜이고, 이런 부분들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놓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럭셔리 브랜드 말씀을 드렸는데,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저가 브랜드보다는 럭셔리 브랜드가 판매량과 판매액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완만하지만 그래도 좀 변동폭도 적게 조금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좀 더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티몰 스킨케어 카테고리 광군절 판매 순위를 보더라도 이전에는 2개나 3개 정도의 럭셔리 브랜드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5개 이상, 절반 이상이 스킨케어 브랜드에서는 특히나 더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케어는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폭발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색조 시장입니다. 마진율도 색조 시장이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색조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져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만드는데 비용도 스킨케어 대비해서 이 제품 개발하는데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대중성에 대한 사실 스킨케어 브랜드는 생각을 해보면 SNS 스타라든지 홈쇼핑 같은 데서도 인기 브랜드들이 종종 나오곤 하거든요. 그런데 스킨케어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업체가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뉴스는 잘 못 봤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색조 시장에 대해서는 이 진입 장벽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진입 장벽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소매 판매 업체보다는 이것을 만들어주는 이 ODM과 OEM 사이에 수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규 브랜드가 많아졌고요. 이 브랜드가 많아졌다라면은 한 OEM사, ODM사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OEM, ODM사들은 그만큼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라면 스킨케어 시장은 럭셔리 브랜드, 소매 판매 쪽으로, 소매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럭셔리 브랜드사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조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색조 시장 쪽에서는 ODM 회사가 수혜이기 때문에 ODM, OEM 업체를 관심 있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화장품 섹터 내에서 관심주,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종목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이 스킨케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 사실 대장주죠. 가장 큰 회사인데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면 설화수를 중심으로 한 설화수 사실 거의 한 종목이 매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화수를 중심으로 한 럭셔리 라인을 계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제는 스킨케어는 프리미엄 쪽으로 라인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럭셔리 라인이 강화된다. 그러면 설화수 말고 한 브랜드 정도만 더 나온다 그래도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늘려가고 매출액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이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고전을 했던 이유는 이니스프리 지점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쪽에서의 실적 부진이 많았었는데 지점 축소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지점이 축소가 된다라면 물론 실적이 좋지 않은 지점을 정리했기 때문에 중국 사업부의 수익성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점을 정리하면서 비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적인 비용이 발생되면서 실적에 일회성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사실 크게 반영이 되지 않죠. 단기간에 하루 정도 반영이 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큰 그림을 그려본다라면은 중국 사업부의 수익성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EM, ODM 업체 중에서는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고객사들 주문이 4분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점점점 마스크를 벗는 날들을 기대하고 있고 마스크가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죠. 그러면서 한국콜마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국내 고객사들 주문 증가로 4분기가 실적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된다. 사실 마스크를 벗는다라면은 이 폭발적인 색조 화장품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오프닝 후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한국콜마 주요 고객사들 중에 해외 법인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콜마의 해외 지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중국에서의 이런 법인들까지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아무래도 요즘의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정권의 색깔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주목받는데, 이 아무래도 친미다 보니까 중국 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화장품 섹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쵸? 이 친미와 친중, 사실은 이 둘 다 버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경제만을 놓고 봤을 때 중요도를 따지면 미국이 좀 더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그렇다고 중국 쪽으로 너무 비중을 치우치면 화장품주에는 좋겠지만 이 정치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더 심화되기도 더 좋아지기도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정권이 바뀌어서 물론 사실 미국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버릴 수 없습니다.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중국을 아예 버리고 미국만으로 간다. 이렇게까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중국은 화장품주에 대해서의 매출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론 미국으로 우리나라가 확연히 갔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코로나는 완화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 본다면 미국 쪽으로 조금 기우는 분위기는 있지만 중국의 비중 자체는 지금보다는 매출 비중 자체는 코로나가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처럼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중국에서 수입을 더 확장하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코로나가 좋아지는 리오프닝을 기대한다라면은 화장품주에 대한 매출액은 중국 쪽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확연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짱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사실 건설주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매우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 떨어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싼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는 화장품주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